僕が私が正義だ. 어째서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정의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만화 데스노트의 주인공 야가미 라이토. 그는 선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자타공인 모험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사신의 힘이 담긴 데스노트를 손에 넣은 뒤 자신의 이상에 따라 정의를 집행해 나가죠. 그런 그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훈훈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네, 온몸이 덜덜 떨립니다. 라이토는 다수의 선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악한 사람이나 심지어 소수의 선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정의라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라이토에 대항하여 자신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3,500건이 넘는 난제 사건을 해결해온 세기의 명탐정, 전 세계 수사기관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톱. 그런 앨은 키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절도, 납치, 고문, 협박, 불법 촬영, 살인 생중계, 덜덜 떨립니다. 그도 키라 사건 해결이라는 거대한 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악을 얼마든지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라이토와 앨은 서로 비슷한 정의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정의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르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식 사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은 어떤 행위가 행복을 증가시키면 선, 감소시키면 악이라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어떤 행위가 고통과 행복을 동시에 발생시킨다고 해봅시다. 이때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의 모든 값을 저울의 한쪽 끝에, 그리고 고통의 모든 값을 저울의 반대쪽 끝에 올립니다. 균형이 행복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선한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 덕에 자신만의 선한 목표를 품은 라이토와 앨은 스스럼 없이 악한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벤담식 정의는 언뜻 생각하면 그럴듯하지만 이러한 정의관의 파워 태클을 거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 당신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육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선로 위를 미친듯이 달려오는 트롤리 한 대가 보이는데요. 그 전방에는 5명의 사람이 선로 위에 묶여 있습니다. 저 5명의 목숨을 구하려면 당신은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육교 위에서 떨어뜨려 트롤리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 순간 보통의 사람이라면 한 명을 죽이고 5을 살려야 하는가, 아니면 선한 목적을 위해 타인을 살해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라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극한의 이득 중 벤담의 관점에서라면 5빼기 74, 간단한 산속에서만 마친 뒤 옆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4명의 행복을 지키는 선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공리주의식 정의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지만 일반적인 사람에게 정의란 그렇게 계산기 두드리듯 간단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실험에서는 트롤리 딜레마와 같이 개인에게 직접 해를 가해야만 하는 상황의 20가지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18명의 피험자들에게 보여주었죠. 이때 피험자들의 뇌에서는 감정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은 감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뜻으로 계산적인 공리주의 정의관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실제로 벤담은 공감 능력이 낮고 타인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가 거의 없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벤담에게 실망하고 절교한 친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같은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마저 벤담에 대해 인간이 본래 가진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느낌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벤담의 사생활 관련 일화들을 모아 분석한 어떤 논문은 벤담이 체계화 능력은 높은 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아스퍼거 증후군이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라이토가 원래부터 벤담 같은 냉혈한 이였던 것은 아닙니다. 데스노트를 손에 넣은 직후 눈앞에서 사람을 죽인 라이토는 구토감을 느끼죠. 구토감은 행동 면역 체계의 일부입니다. 잡식성이었던 우리의 먼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미생물이나 기생충에 오염된 음식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옮을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체나 배설물, 병증, 환부 등을 멀리해야 했죠. 이러한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은 오염되었거나 부패한 것에 구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토감은 여기서 인간을 미생물이나 해충급으로 떨어뜨리는 유해한 행위에 대한 혐오로 발전합니다.
배신, 아동학대, 살인, 도착행위 등이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라이토는 자신의 살인 행위에 역겨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리아 역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호기심에 사람을 한번 죽이고는 다시는 노트에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라이토는 그 구토감이 주는 경고를 무시하고 살인을 합리화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두 사람을 죽여놓고는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라는 신성한 목적을 내세우죠. 이렇게 합리화를 마친 라이토는 오히려 살인에 몰두하게 되고 결국 범죄에 대한 죄책감에 무감각해집니다. 라이토는 이제 눈앞에서 사람을 직접 죽여도 구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인을 거대한 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악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심지어는 스스로를 숭고한 희생자로 올려치기까지 합니다. 자신은 세계라는 거대한 파노티콘을 감시하는 단 한 명의 감시자로서 봉사한다는 것이죠. 엘 역시 키라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온갖 범법 행위들을 저지르지만 자신을 정의라고 합리화합니다. 이 둘은 상대방의 잘못을 칼같이 지적하며 악이라고 비난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신을 정의라고 변호하는데요. 더 골 때리는 사실은 라이토가 데스노트에 대한 기억을 잃어 키라를 타인으로 인식하자마자 키라를 악으로 교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계 최고의 천재라는 두 명이 이렇게 모순되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자는 라이토와 엘은 그저 천재라는 설정이 부여되었을 뿐 결국 불완전한 작가에 의해 창조된 만화 캐릭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남탓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 편 잘못은 감싸고 다른 편 잘못은 침소봉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세계 4대 성인이라 불리는 예수와 부처 역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경계했죠. 대체 당대의 천재들을 휘두르고 세기의 성인조차 경계한 이러한 모순된 본성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 심리학자 조나선 하이트는 이러한 본성을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는 직관과 추론이라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인지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직관은 동물들이 지난 5억 년 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패턴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별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상황에 대처하죠. 반면 추론이 나타난 것은 인간이 언어 능력을 습득한 최근 100만 년 사이의 일입니다. 즉, 추론 능력은 직관이라는 거대하고 오래된 본능에 봉사하기 위해 창조된 하인인 셈이죠. 하이트는 그래서 직관과 추론의 관계를 코끼리와 기수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기수인 추론은 거대한 주인인 직관을 위해 대변인의 역할을 맡습니다. 직관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추론이 즉시 그럴듯한 논거를 만들어 정당화하는 것이죠. 하이트는 필라델피아의 시민들을 상대로 심리학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그는 피해자는 없지만 왠지 혐오감이 드는 이야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들려주었는데요. 한 여성이 국기를 훼손하여 화장실 청소용 걸레로 썼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많은 수의 피험자들이 여성의 행동을 비난하며 어떻게든 피해자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요. 그때마다 하이트는 피험자들에게 해당 이야기에서 피해자는 없음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피험자들은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고민했죠. 결국 더 이상 아무런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피험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암튼 그건 잘못이야. 필라델피아의 피험자들은 직관이 이미 내린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론을 사용한 것이었죠. 즉, 인간의 지성은 직관을 변호하는 데만 뛰어날 뿐 자신의 모순을 돌아보는 능력이 영 서투르며 심지어는 지능이 뛰어날수록 오히려 훨씬 교묘하게 자신의 모순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이토와 엘이라는 두 천재가 허점 투성이인 자기 모순에 갇혀있는 꼴이 설명됩니다. 라이토와 엘의 뛰어난 추론 능력조차 직관에 봉사하는 기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엘리트들이 내로남불하며 다투는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상대가 직관을 바꾸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라니 씁쓸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하이트는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분명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수가 아닌 코끼리, 즉 추론 능력이 아닌 직관에 직접 호소하는 것이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와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장을 존중하고 있다는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먼저 전하라고 하죠. 그러면 상대의 코끼리는 경계를 낮추고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대의 기수도 바뀐 주인의 뜻에 맞춰 기존의 방향과는 다른 새로운 통찰을 시작할 수 있겠죠. 말이야 쉽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참 어려운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바로 내 코끼리를 먼저 움직이는 일이죠. 내가 먼저 내 직관을 바꿔야만 상대의 입장에 공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이 이토록 어렵기 때문에 세상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논쟁으로 시끄러운 것이겠죠. 하지만 좋든 싫든 함께 발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 나의 코끼리를 먼저 움직여보는 시도를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세기의 두 천재 라이토와 엘도 자기 모순에 빠지는 마당에 평범한 개인인 나의 관점이 모두 맞을 리는 없으니까요. 어쩌면 나의 코끼리를 먼저 움직이는 일은 상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세계관을 더욱 풍성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까지 리뷰 바꾼 위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